다들 얘기하는 게 뭐 성장주를 던지고 경기 민감주로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기엔 또 좀 무리인 게 어쨌든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즘에 제가 얘기하는 게 첫째도 둘째도 실적이다. 업종별 성장주들 중에서 돈 잘 버는 데가 어디냐.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 유동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새 직업이 증권회사 직원인지 아니면 뭐 방송 경제방송국 그 앵커신지 헷갈려요. 왜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해요? 아, 네. 열심히 우리 회사의 이름을 이거 뭐 회사에서 좀 특별 보너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새벽 4시에 나온다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원고를 쓰고 네. 예. 참. 네, 하여튼 쉬운 일이 없네요. 네, 그럼요. 네, 참 즐기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즐깁니다. 또 새해가 들어서 나이도 또 한 살 더 드셨을 텐데. 진짜요? 갑자기 또 그 얘기는 왜? 아니 이제 건강을 챙기실 나이가 되신 네. 것 같다고. 네. 자, 네. 일단 네. 근데 이게 시장이라도 좋으면은 이런 그 하시는 게 일이 재밌을 것 같은데 요 최근 정말 지독하게 어려웠잖아요. 힘들죠. 예, 힘들었고 그러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짜증나고 불만에 섞이고 그러다 보면 또 같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데 네. 예, 일단 우리 미국 증시가 정리가 돼야 한국 증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 한번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동양. 예, 우선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였던 흐름이었는데 안 좋았죠. 연초 대비해서 YTD니까 그죠? 일주일 동안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스닥이 4.5% 빠졌고, 근데 또 이제 중소형주도 2.8%나 빠졌어요. 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다우존스가 경기 민감 섹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우는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얘기하는 게 뭐 성장주를 던지고 경기 민감주로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또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기엔 또 좀 무리인 게 다우존스는 종목이 몇 개인지 아시죠? 몰라요. 30개. 예, 겨우 30개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경기 민감주가 많이 들어있는 건 알겠는데 그건 대형주 위주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경기 민감하다라고 하는 지수가 뭘까요? 그게 결국 나스닥 아닐까요? 중소형주죠. 아, 중성은 러셀 지수. 예. 그게 가장 종목이 많겠죠. 근데 예. 진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저 뭐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사실 뭐 그래 일주일 동안 4% 빠졌어. 한 달 동안 4%?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체감은 네. 20% 30%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럴 수도 있고 결국 뭐 대형주 중에서 근데 큰 대형주는 안 빠졌단 말이에요. 중소형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보시면은 중소형주가 사실 가장 경기 민감주인데 마이너스 2.8%죠. 또 저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1년이에요, 1년. 1년으로 보면 사실 별로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좋았던 거는 여기죠. 예. S&P 500과 나스닥. 그죠? 또 3년으로 보더라도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 S&P 500과 나스닥. 결국 대형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미국 증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자꾸 이분법을 좋아하세요. 한국 투자자분들은 참 이분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분법적으로 성장주 다 팔고 가치주 가자. 계속 자꾸 그런 논란을 만드시고 아니면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뭐 아니면 가치주든 성장주든 실적이 좋은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 지금 사이클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실적이 컨펌이 되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면 이번 주는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 막 많은 분들이 막 지하실로 내려간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2.5%까지도 갔었거든요. 추가로. 그렇죠. 아까 거의 4.5에다가 추가로 또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일주일하고 하루 만에 거의 뭐 7% 빠지는 엄청난 거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이게 이제 완전히 깨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까지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반나절.
네. 그리고 오후에 다 돌려서 그렇죠. 그걸 플러스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 어떤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가 바뀐 거냐면 제가 작년에 이 4, 4분기에 때만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 2월까지 시장이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 전에 한 일정 부분의 조정이 좀 필요한 거가 있다. 그게 뭐 작게 보면은 뭐 10% 뭐 이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땡기고 나서 조정이 올 거다. 그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였는데 파웰 의장이 작년 11월 달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완전히 스탠스가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다들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올해는 금리 인상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편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탠스가 확 바뀌니까 아 이거 완전 매파네 이렇게 되면서 금리를 빨리 올리겠네 이렇게 됐고 12월 달에 이제 이미 세 차례 올리겠네 올해 2차례에서 3차례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장이 더 빠진 이유는 그거보다 더 빨라진 거죠. 그렇죠. 예, 더 속도감 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FOMC 그 의사록을 딱 보니까 거기서 금리 올리는 내용 플러스 알파 긴축에 대한 얘기가 또 튀어나와 버려서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차대표 축소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다들 막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어떤 리액션이 이번 주 월요일까지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파웰 의장이 지금 국회에 가서 발언한 내용을 듣고 있으면 또 우리가 좀 너무 오버했구나.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어떤 정도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어쨌든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예, 7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월이나 6월 달에 한번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3월 달. 뭐 심지어 5월하고 6월 달쯤 5월 달에 할 가능성은 84.4%니까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보면은 금리 인상은 아마도 올해 빠르면 3월, 네, 늦어도 6월 달에는 한 번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시장이 막 빠질 때는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적 긴축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3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는 게 아니라 7차례 나왔어요. 7차례, 8차례. 네, 네. 1년에 깜짝 놀랐는데.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변동성인데 이번에 파웰 의장이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올해는 금리를 올리는 원천년이다. 그러니까 그 첫 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올리는 건 당연해진 거고. 근데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는 것. 이게 양적 완화를 그만두고 이제 양적 축소를 가는 가능성에 있어서는 신중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말까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양적 완화 부분, 아예 그냥 지금 설명을 드리죠. 네, 이 부분을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게 2008년도에 1.35조 달러를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렇죠. 처음으로. 예. 그리고 나서 살짝 줄이려고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발작이 일어났어요. 저희 이제 2003년도 그때 2018년도 아니 2008년도. 여기 2009년도. 예. 그때 줄이려고 했던 시기를 했는데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계속 늘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늘려가지고 2015년까지도 계속 늘리죠. 얼마입니까? 요 두 개 더하면 3.9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큰 금액이죠. 4조 가까이. 4조 가까이 되죠. 그리고 나서 줄이지 못해요. 계속 가다가 거의 몇 년 동안 3년이나 그리고 나서 드디어 2018년에 들어와서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준 게 1조나 줄였는데 요때가 제법 큰 조정이 왔죠. 2018년도 뭐 반도체 그렇죠. 그때 주석부터 그때 시작해가지고 많은 조정이 왔죠.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양적 축소를 갖다가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했다. 그럼 조정 와요. 당연히 오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로 계산하면 요게 올라간 금액이 4.6조 달러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요것보다도 더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몇 년이 걸렸습니까? 2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빠지고 했을 때 총 이게 10년짜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길지는 않겠지만 2년 동안 올렸다고 바로 2년 동안 줄인다 이거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기는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줄일 것 같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 건 사실이에요. 옛날보다 훨씬 빨라졌죠. 10년이 아니라 아마 사이클이 절반 수준이다. 아니면 3분의 1 수준이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양적 축소로 들어가는 시기는 어쨌든 올해 아니고 심지어 내년도 아닐 것 같고 아마도 내후년 또는 그 다음 해 그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양적 긴축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숫자들은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있지만 한번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는 속도만 알 수 있다면 금리가 고점으로 갈 때까지는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다. 즉 펀디멘탈이 뒷받침되고 경기가 괜찮다라는 것이 컨펌이 되면 시장은 실적 위주로 상승을 한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지금부터는 어쨌든 실적 장세로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즘에 제가 얘기하는 게 첫째도 둘째도 실적이다. 근데 네.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가 됐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으니까 부작용을 감안하고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혹시나 그 정도로 높은 건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미 연준이 그런 리스반스를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질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경제학자들이든 누구든 간에 인플레이션은 너무 underestimate, 그러니까 너무 최소화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질책을 하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사람들은 그걸 또 이용을 하죠. 그죠. 공격을 예, 해야지. 예,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마도 미 연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예, 이거를 빨리 시킬 생각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부터 왜 이렇게까지 늘렸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플레이션 연간 환산을 하시면은 1%대 중반밖에 안 나요. 그렇죠. 저 때는 이제 디플레이션을 오히려 걱정했을 때니까. 계속 그렇죠. 근데 그게 1년, 2년이 아니었고 10년이었단 말이죠. 상당히 긴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찾아왔으니까 이거를 완전히 빨리 확 시키기보다는 저는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기다릴 거다.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시츄에이션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부양책을 왕창 썼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부양책을 왕창 썼기 때문에 부채가 많이 커졌단 말이죠. 그죠? 근데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부분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부채를 아예 줄여버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마이너스로 가죠. 예, 당연히. 그래서 원래 그때도 어떤 때냐면 1960년대 이후 7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도 미국의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가서 120%까지 갔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쭉 떨어져요. 거의 한 10몇 년 동안에 많이 떨어집니다. 거의 한 40%대까지도 떨어져요. GDP 대비해서. 지금이 이제 120% 위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떨어뜨렸던 방법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했다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방법을 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고 실질적으로의 어떤 이 실질 성장률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목 성장률 빼기 인플레이션 했을 때 그 숫자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용인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계속 남아있고 성장률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때는 걱정이 수줍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성장률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당연히 원자재 가격만 올라가면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가 경험했던 2008년도, 2011년도 이때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원자재 가격이 왕창 상승을 했고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막 망가지는 그런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그 이후에 지금의 현상을 보면 임금 상승률이 그나마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고 있고 따라서 소비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여기에 또 가계의 순자산 가치 지난번에 와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게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높다. 부채보다도.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또 저축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 미국의 저축률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들 다 감안했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명목 성장률이 나오니까 실질 성장률이 플러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긴축이라든지 또 빨리 부러지는 장이 당장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스케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을 미리 일찍 주식을 팔고 떠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작년에는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렸었냐면 제가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쭉 그리면서 그죠?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살짝 조정. 예, 5%에서 10% 미만의 조정. 그리고 또 다시 상승. 그리고 또 금리 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10%에서 20% 정도 조정. 그리고 나서 또 상승.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리를 다 올리고 나서 그때에 아주 고점을 찍고 부러지는 장. 그러니까 부러진다는 게 30% 이상의 급락하는 장.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그 스케줄에서 이렇게 땡겨버린 거죠. 이렇게 이 기간을. 그래서 테이퍼링 이슈가 작년 9월 달 이때 나왔잖아요. 조정받고 싹 올랐어요. 근데 이제 금리 리스크 가지고 작년 말부터 지금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짧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또 올라가는 거죠. 이게 실적이고. 근데 이게 금리가 언제 고점을 찍을지 미 연준의 금리 올리는 속도가 막 빨라져서 2.5% 목표치를 얼마나 빨리 갈 건지 가고 나면 저는 그때부터는 굉장히 숫자를 보고 확인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즉 그때부터는 폭락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얼마나 이 조정 기간이 이어질 거고 그다음에 얼마나 또 추가적인 상승장이 올 건지 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연초 작년 말 파웰 의장의 스탠스가 확 바뀌고 나서 미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고 나서 우리가 했던 얘기는 올해는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 해가 아닐 거다. 그렇죠. 예, 미국 시장으로 보면 그래서 수익률에 대해서 기대치를 많이 낮추자. 그러면 어느 정도 낮추냐? 연간 단위로 한 6, 7% 정도의 상승. 예, 요 정도로 지금 얘기를 S&P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정도의 상승이라면 주식을 던지지 마라. 왜? 혹시나 모르지만 시장이 굉장히 세게 갈 수도 있다. 예. 근거는요?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센지 잘 못 느끼시겠어요? 미국 시장? 예. 심지어 세요. 세. 왜냐하면 양적 축소 얘기가 나왔었던 때인데 바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아 올리는 거 네. 마이너스 2점 몇 프로를 말아 올리는 거 보고 네. 이거 진짜 미국 세죠. 시장은 수급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은 어떻게든 간간히 잡는 거예요. 잘못 놔뒀다가는 시장이 전에 보여드렸던 전에 봤던 닷컴 버블의 재현이 혹시나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부러지는 장을 걱정하면서 던지는 게 아니고 혹시나 모르니까 확 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좋은 종목을 잡고 그냥 버티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좋은 종목이란 매출과 실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성장주에 대한 개념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메타버스가 됐든 뭐 NFT가 됐든 아니면 뭐 그 외 여러 가지 바이오가 됐든 이것도 다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주, 돈을 버는 성장주,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 페이스북이 됐든 뭐 아마존이 됐든 이런 기업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네. 정말 PSR로 계산되는, PDR로 계산되는 그런 성장주 개념, 스토리가 있는 그렇죠. 이거는 위험한 걸로 봐야 되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PSR로 볼 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우선은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서는 성장주를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성장주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 성장주,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주는 성장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매출 증가율 두 자릿수가 나오는 만큼 이익 증가율도 두 자릿수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PBR이 높지만 ROE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전에 와서 제가 그 40 룰이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 있죠. 40 룰이라고 해서 이게 뭐였냐면 매출 증가율과 영업 마진율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40이 넘으면 PBR을 PSR 매출 대비해서 매출. 10배를 줄 수 있다. 이 전략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잘 보면 그걸 분해해서 보면 매출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70%가 되고 이익은 영업 마진율은 마이너스 30%면 그래도 40이잖아요. 그래서 PSR이 10배가 갈 수가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요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매출 증가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영업 마진율이 계속 적자일 경우에 이제 점점 더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가 계속 매출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 부채를 일으키거나, 그죠? 아니면 에코티를 갖고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그 주식의 주주라면 다일루션이 생기는 거죠. 내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빨리 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장주 중에서 지금 매출 증가율만 놓고 보는 건 안 된다. 지금은.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렇죠. 적어도 수익이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 투자를 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여건 정도가 되느냐. 자, 그러면 간단한 답은 이거예요. 전기차가 어쨌든 간에 자동차 업종에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장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죠. 뭐 다른 데는 보면 포드나 뭐 이런 쪽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이게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제외시키고 우선 그냥 전기차만 놓고 보면 테슬라는 이미 성장 속도가 좋고 여기에 이미 증자든 뭐든 다 했고 여기다가 심지어는 이제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가 주식을 팔아서까지도 가능해지는 환경이잖아요. 게다가 얘네들의 ROE가 30%가 넘어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벌잖아요, 이미. 매출이 늘어난 걸 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또 성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건 들고 있어야죠. 근데 전기차 안에서 대표적인 최근에 리비안, 루시드. 예. 이런 애들은 갑자기 튀었죠. 왜냐면 테슬라가 워낙 잘 가니까 그렇죠.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아직 매출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아직 뭐 차량도 제대로 안 나왔으니. 네. 그거를 지금 미리부터 투자할 현재의 환경에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금리 인상 빨라지긴 하지만 긴축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급작스럽게 아주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성장주를 버릴 필요는 없는데 단 돈이 이익이 나는 성장주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부터 계속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게 업종별 성장주들 중에서 돈 잘 버는 데가 어디냐. 어디예요? 예. 뭐 반도체. 반도체 지금 뭐 흐름 좋으니까. 네, 반도체.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서. 네, 미국 주식에서. 그다음에 또 바이오. 바이오. 예. 바이오가 괜찮아요? 바이오 흐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안 좋지만 이익은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예, 이익은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미국 쪽은 아니고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하긴 거기 뭐 중국 정책 사업으로 좀 밀고 네.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돈을 잘 버는 성장주로 보면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데 성장을 갖다 붙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한국으로 따지면 대표적으로 따지면은 포스코가 있겠죠. 아, 포스코. 예. 포스코에서 2차 전지 소재를 갖다 붙였다고? 뭐 같이 붙이던 뭐 리튬 광산을 사던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하면서 예. 그게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리튬 강산.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거나 뭐 대표적인 에너지주들 중에서 뭐 요즘에 주가 좋은 게 하나솔루션. 그죠? 뭐 원래부터 이쪽은 기존의 에너지지만 그죠. 태양광을 붙였는데 작년에 안 좋았는데 이제 좋아질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장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가치주도 똑같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거기다 매출 증가율이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으로 놓고 보면요. 재미있는 게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주들이 당연히 셰일가스 관련된 쪽일 거죠. 근데 걔네들이 지금 수익성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좀 하긴 뭐 요즘 뭐 유가가 공공행진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앞으로 투자를 어느 쪽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또 성장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권이 어쨌든 간에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하니 이쪽에서는 또 그쪽으로 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 그냥 단순하게 과거 에너지, 미래 에너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에너지 종목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냐. 그죠?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걔네들은 또 성장을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잖아요. 우린 그렇죠. 지금의 환경에서는 어쨌든 경쟁을 해서 이길 녀석들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뭐, 컴스톡스 리소스라든지 뭐 대번 에너지라든지 뭐 심지어는 엑선 모빌이라든지 이런 보면 또 중동도 보세요. 다 석유지. 석유. 근데 걔네들이 제일 태양광 투자 많이 해요. 그건 아시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합니다. 미래 에너지에 대한 네. 자기네들 이제 먹거리가 떨어지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는 애들이 하지. 그렇지. 아, 지금 뭐 돈 벌어서 지금 네. 먹고 살기 바쁜데 네. 미래 5년 후, 10년 후를 어떻게 준비해? 어떻게 맨 땅에 헤딩을 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해낸 게 사실 테슬라가 좀 놀라운 거지만 엄청난 거지만 그렇죠. 예. 그런 종목이 그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하에서 시장은 더 간다. 그러나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